네, 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의 첫 거래일이고요. 5월 들어서는 뭐 세린메이냐 아니다, 기회다 뭐 이런 다양한 증권사의 시장을 바라보는 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앞에 있는 이슈는 FOMC인데요. 이를 비롯한 5월 시장의 투자 포인트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FOMC 5월에 25bp 인상은 뭐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 답이 아니라 다른 답이 나오면 오히려 더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선물 시장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거의 뭐 확률을 굉장히 높게 올려놓은 네.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FOMC가 설사 뭐 다른 결정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걸 거의 기정사실로 믿고 있으면 코멘트로 뭔가 압력을 조절해야지. 그렇죠. 만약에 결정 자체를 바꿔버린다면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결정은 시장이 모두 예상하고 있는 25bp 인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코멘트가 나올 때 과연 뭐 추가적으로 더 상단을 열어놓느냐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거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FOMC 회의록 자체를 봤을 때 경론이 오가면서 뭐 의견이 굉장히 나눠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이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FOMC의 통화 회의를 이제 하고 나서 그 금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상방으로 하방으로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의 끝난 다음에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또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곤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똑같은 얘기로 데이터에 의존해서 향후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기존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도 뭔가 시장에서 뭐야 이나 나 조금 기대했는데 혹은 더 이상의 인상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아마 그 FOMC 의장은 뭔가 시장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확답의 의견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뉘앙스 자체는 뭐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뭐 말로 정확하게 얘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금리는 적절한 수준으로 올랐다 뭐 이런 표현을 쓸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뭐 데이터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또 달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뭐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이걸 결국 연준이 이제는 항복하는구나라고 해석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25bp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정으로 놓고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텐데 최근 뭐 데이비드 코스틴이나 마이크 윌슨이나 미국을 대표하는 전략가들도 금리의 상단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과거에 이제 금리의 상단을 치면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만큼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금리의 고점이 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라든지 또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여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전략의 핵심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일정 부분의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보면은 금리의 인상이 뭐 한 번 더 할지 뭐 이걸 더 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값으로 고금리의 부분은 그냥 생각해 두고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압력보다는 상승하는 것에 대한 압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물가는 앞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몇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서비스 물가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동안 물가의 헤드라인을 잡아주었던 게 결국은 상품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급하게 내려오면서 물가를 조금 안정시켰는데 지금 내려온 이런 상품 가격들의 물가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근원 물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 자체가 최근에 잘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 물가의 중심축에는 서비스 물가, 임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물가들은 쉽게 이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뭐 저 폭삭 무너진다면 물가도 급하게 떨어지겠지만 뭐 지금 경기 침체가 와도 다 소프트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물가도 그렇게 쉽게 주저앉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실질 금리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레리 서머스는 이제 실질 금리가 2020년대 들어서는 과거에 한 50bp 정도가 실질 금리의 추이였다면 네. 지금은 이제 150bp에서 200bp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고금리는 거의 뭐 고착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물가는 쉽게 안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안 잡히는 물가로 인해서 정책적인 변수도 일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쪽 이야기는 그렇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영향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없었던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사실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이게 큰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 단순한 금리 차보다는 실질 금리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우리는 지금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래도 아직 약간 거리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 금리로 누가 빨리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벌어진 금리 차만 볼 것이 아니라 양국의 경기 차이라든지 실질 금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지금 원화가 여러 가지 약세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급적으로 지금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심리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는 원화보다는 달러 아니야? 라는 그런 심리도 일단 존재하고 있고요. 네. 펀더멘탈 자체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실질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것도 낮고 실제치도 낮고요.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이나 심리나 수급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한데도 더 약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는 사지 않고 업종별로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는 국면인데요. 아마도 이것이 실질 금리의 전환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환율 움직임에 연동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실질 금리의 플러스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목 선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부터는 조금 눈여겨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금리 차이가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각 섹터별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FOMC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정치적 이벤트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지금 결정될 것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곡물협정에 대한 파기. 그러면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와 최근 들어서 또 뭐 미사일을 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서 펀더멘탈이 아닌 지정학적인 우려로 인해서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다시 뭐 경기 부양책을 쓴다 안 쓴다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의 자산 가격의 반등, 특히 상품 가격의 반등은 피해갈 수가 없죠. 아까 언급드렸던 물가와 연동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헤드라인 물가를 안정시켰던 상품 가격이 G7 회담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중심으로 들썩이게 된다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은 뭐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변수는 결국 G7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이벤트가 상품 가격을 자극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 좀 또 다른 변수는 지금 달러원 환율에 계속된, 그러니까 원화 약세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뭔지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긴 한데
원화 약세가 이제 기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뭐 무역 쪽 얘기도 있고 한데. 네.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 경제 성장률도 낮죠.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수급도 좋지 않죠. 지금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국면 아닙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안보적으로 한미일 그 공동의 어떤 방위를 계속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어떤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계속 경상 적자로 이어진다면 수급 쪽에서도 원화는 여전히 하락 압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까 언급드렸지만 심리적으로도 만약에 시장이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원화를 선택할 것인가 달러를 선택할 것인가는 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달러 선택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지금 문제는 달러가 약해지는데 거기에 원화가 더 약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을 때 만약에 실질금리까지도 역전되는 상황이 만약에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자금이 급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실질금리가 우리가 더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질금리까지 만약 미국이 더 우선으로 가게 된다면 명목금리의 움직임이 아니라 실질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산의 선택이 확 바뀔 수 있는 흐름이라서 아까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실질금리의 차이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환율 쪽에서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정 부분 이게 환율에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뭐 폭등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도 아직 경계 신호를 끄지 말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2차 전지주 뭐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 그리고 면세점 관련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5월 시장에는 색깔이 조금 달라지는 것인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뷰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면 자산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동안은 성장 쪽만 봤다면 네.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되는 구간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도 있는 종목이 좀 더 시장에서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치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성장주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 IT 쪽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네. 최근 시세 등락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매수, 벌써 한 달이 넘었죠.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축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럴까? 단순한 어떤 차익 실현이나 공매도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약간의 포트폴리오를 좀 이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본다면 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전략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외국인들의 종목 선택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저가 분할 매수가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요 포인트로는 반도체 저가 매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사실 소비주 올라가면서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5월에 좀 기대감, 또 앞으로 이제 하반기 계속해서 더 소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관광객들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두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중국은 노동절 연휴, 그다음에 그 일본은 슈퍼위크에 들어가면서 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어찌 보면 선반영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오늘 호텔 신라의 급등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재료를 선반영하고 있는 호텔 신라보다 백화점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신세계 같은 종목군들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 거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더 포커스가 아니냐.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내 면세점에서 많은 돈을 쓴다면 호텔 신라만 올라갈까? 아니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신세계가 움직일까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뭐 신세계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신세계 갔더니 명품 매장에 다 외국인들이 다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신세계 주가 주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